이 이야기는 10수년에 걸쳐 저와 지금 와이프, 친형, 그리고 마을까지 공포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실화입니다. 꽤 긴데다 제가 잘 말을 못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형과 형 친구 셋의 꼬심으로 이 동네에서 어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심각하게 말하는 곳에 몰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라는 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신사로 어린데도 엄청 섬뜩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는 꼴로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행 당일 낮에 저와 형은 살짝 상황을 보러 현지로 갔습니다. 그러자 최근 이 마을 동사무소에서인지 아니면 촌장에게 부탁을 받고 온 건지 2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들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오면 안 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어여 돌아가. 알았지? 라는 말을 들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날 밤에 계획을 실행해버리고 맙니다. 우선 그 신사는 마을 고지대에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펼쳐진 언덕을 오르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도리가 몇 개나 연달아 있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만 누군가가 따로 움직이자! 라고 말을 꺼내 형과 저, 형 친구 셋으로 나뉘어 행동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어가고 있었더니 갑자기 주위의 공기라고 할까요? 공간 자체라고 할까요? 여하튼 뭔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자, 지금 당장. 하며 형이 갑자기 말을 꺼내면서 제 팔을 잡고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도리가 있는 곳에서 형이 멈추더니 정면을 바라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조심 그곳을 바라봤는데 어린애 몇 명 정도가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모두 흰자위만 내놓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공포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뚫고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순간 형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던 겁니다. 제가 형 쪽을 보니 아까의 애들이 형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제 하체가 왠지 너무 무거운 것을 깨닫고 아래를 쳐다봤더니 제 하반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노파가 허리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포보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자 제게 붙어있던 노파가 이리 온, 이쪽으로 오거라 하며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 죽음을 각오했던 게 엄청난 공포심으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게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제 몸을 기어 올라오더니 그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 싶어 형 쪽을 보니 형은 어린애들에게 신사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많은 어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구해진 건가? 생각이 들어 형을 보니 어쨌든 무사한 것 같아 안심이 되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자들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자 형이 아직 안쪽에 몇 명 더 있다는 것을 알리자 남자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큰일 났다!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큰일이야! 라고 하며 몇 명의 어른들과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후 형 친구들은 신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해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마을에서 나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들었습니다만 그 신사는 원래는 보통의 신사로 나름대로 힘을 가진 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영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잘 대처하고 있던 주지도 이윽고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주지가 사라지거나 헐리는 신사는 제대로 된 의식 등을 거행해서 정화를 한 뒤에 섬기는 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만 한다는데 말입니다. 그 신사는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에 모시는 신은 있는데 제사를 드릴 주지가 없다는, 그리고 아직도 도움을 구하는 영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신의 성질이 이상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의뢰받아 퇴마관계의 본산에서 파견되어 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이 신사는 과거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태라고 해서 정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앵마기를 받고 그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젠 절대로 그곳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몇 년 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뭔가 눈에 띄는 존재인 M이 하필이면 그 신사에 가서 담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지금의 와이프이기도 한 제 여친이었던 A도 같이 가자고 꼬심을 받았지만 그게 방아쇠가 되어 다시 형과 마을을 끌어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M이 그 신사에 담력 시험을 가겠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M이 저에게 야, T, 너도 올 거지? A도 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겠지? 설마 도망치지는 않겠지? 하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안 갈래. 너도 거긴 절대 안 가는 게 좋아. 나쁜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걸? 하며 말리기도 했지만 M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저를 겁쟁이나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한다는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을 어른들이나 그 남자에게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금지를 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된 이유를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관계는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정도에 돼야만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끼리는 그것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하고 약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설령 본인들의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상관없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사건에 관계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그 악령과 연결될 우려가 있어 저를 통해 악령들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에 대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듣게 되어버리고 M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상대도 해주지 않는 상태가 지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T는 겁쟁이, 여친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가는 비겁한 놈 같은 말들이 돌면서 저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친인 A만이라도 설득하려 했습니다만 친한 애인 알도 가는 데다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와서 취소할 순 없어. 라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 M이 흘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살짝 불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A를 혼자서 보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거기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말린다고 해도 진실을 털어놓을 순 없다. A에게만 말하려고 해도 아마 M이나 R이 억지로 들으려고 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 그 남자에게서 또 너희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라. 몸에서 떼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가급적 가까운 곳에 놔두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괜찮을 거야. 알겠지? 라며 염주 비슷한 부적을 저와 형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A에게 나는 못 가니까 이걸 가지고 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라며 건네줬습니다. A도 조금 고민했지만 알겠다고 하며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2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만 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이 갖고 있던 것이지만 형은 이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이 어디에 갔는지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M이 계획한 담력시험 당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몽 같았던 밤이. 당일 밤 저는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억지로라도 말렸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A가 가는데도 저는 무섭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최악의 인간은 아닌 건가 하는. 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좀처럼 전화를 받지를 않아 제가 내려가 받았더니 T? A가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와줘. 전화는 아래에서였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A는 어떤 상태야? 여하튼 도와줘. 지금 신사에 있어. 제발 빨리 와. 빨리. 저는 최악의 상황이 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겁쟁이인 탓에 A가 큰일이 난 것이라고 너무나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젠 두려움보다는 A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게 된 저는 신사에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가도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잠시 고민하다 부모님께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말하면 M에게 어른들에게 일러댄 비겁한 놈이라고 욕먹고 모두에게, 아니 A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 제멋대로이고 자기 보호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실은 형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만 형은 그 사건 이후로 영적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의 영향은 형 쪽이 더 심각했던 모양으로 퇴마사 관계의 총본산에서 정화의식을 받게 되어 그때는 집에 없었던 겁니다. 형은 출발할 때 나는 그쪽에 가니까 이건 네가 갖고 있어. 하나보다는 2개인 쪽이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하며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두 분은 엄청 당황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마. 너는 절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A와 모두가 걱정이 돼 견딜 수가 없어 한 발 먼저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집 전화번호는 A에게 물어보거나 반 친구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신사에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 당시는 아직 휴대전화도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반 아이들 모두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구인 도리 앞에 닿았지만 그 섬뜩한 분위기는 그대로로 들어가기에 주저되었습니다만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나아가고 있자 그 악령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 경내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조용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모두의 비명이든 큰 소리 같은 게 들려올 터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자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A였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에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다른 애들은? 하며 A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 A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친 데는 없어? 다른 애들은 어디 갔냐고? 몰라. 잠깐 걷고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앞으로 가버려서 쫓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도 없는 데다. 그러더니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저는 그것을 듣고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와 너무나 똑같다. 생각하면 아래 전화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하튼 A를 데리고 여길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돌았는데 어린애 둘 셋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생각하고 A를 일으켜 도망치려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표정이 예전의 애들과 다른 겁니다. 쟤네들이야.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A가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여기서 빨리 나가. 그 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생각하며 제가 아이들을 보니 알고 있어. 나는 이 애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느낀 순간 그 애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전에 사라졌던 형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건가? 그렇구나. 형들이 A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구나. 지금 악령에게서 지켜준 거구나.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에게 저 애들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자. 어른들도 나중에 오니까 그때부터 모두를 찾아보자. 라고 진정시켰습니다. A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A도 그것을 알았는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악령들이 우리를 둘러싸듯 서 있었습니다. 우와!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형들이 억눌러 주었던 게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A를 봤더니 팔에 제대로 부적이 있었습니다. 부적이 2개라서 효과도 높았던 걸까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도망치자. 부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지도 몰라. 준비됐어? 멈추거나 뒤돌아보던가 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A에게 일렀습니다. A도 끄덕이며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휘두르며 달렸습니다.
악령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등 너머로 느끼면서도 달렸습니다. 악령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등 너머로 느끼면서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이가 보여와서 도리를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이제 곧 도망칠 수 있어. 하며 A에게 말하며 계속 달려 결국 도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달아났다는 안도감에 가득 차서 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자 악령들이 바로 옆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댓 정도였는데 정화가 조금씩 행해지면서 그 수가 줄었을 텐데. 게다가 어째서 흰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부적을 갖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지?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공포로 떨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왔던 겁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살려줘. 엄마. A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무도 알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로등이나 민가의 불빛 같은 게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령들은 무리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아, 나는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A는 기절했는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리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당탕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위를 보니 악령들의 모습은 없었고 가로등과 민가의 불빛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A도 갑작스런 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에? 살았어? 하며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자 손목에 두르고 있던 부적이 두 사람 모두 부서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게 몸 대신에 라고 생각하고 있자 앞쪽에서 어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퇴마사인 사람들과 무려 형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호된 꼬중도 받았지만 모두 다행이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 퇴마사와 어른들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형도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제대로 정화하려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만 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꼭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부탁하고 있으니 절대로 독단적 행동은 금물, 모두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A를 보니 어째서 제가 가려고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심을 떨치며 모두를 따라 다시 신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형에게 형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랬구나. 그 녀석들 결국 얼마 전에 숨을 거뒀어. 나한테도 왔었고. 그런가? 너를 지키러 갔던 거구나. 고맙다. 고마워. 형은 울면서 그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저도 울면서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걷다 보니 형에게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에게 악령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퇴마사 일행이 바로 재령을 했는데 좀처럼 쫓지를 못했습니다. 몇 명이 달라붙어 겨우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반 친구들은
신사의 본당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은 피바다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토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불려지고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중상이긴 해도 생명에 별반 지장은 없다고 들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에 직접 상해를 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사 뒤의 큰 나무에서 M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보지 말라고 해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퇴마사들이 대대적인 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직은 변질되었다고는 해도 신이 있는 상태라서 조금씩 실행해서 신을 서서히 원래로 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만 일이 급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화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 정화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TV 등에서 재령의식 같은 걸 본 적이 있지만 전혀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와 A도 당사자여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만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퇴마 관계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사전 교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했던 제 일과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까지도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그대로 취직해서 마을을 나갔습니다. A도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고 저처럼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동거라는 형식으로 함께 생활했고 A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고 딸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본가에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가에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 신사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도리이와 신사 자체도 새롭게 변했고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던 사건, 그때 제가 M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 그것은 자기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여기 앞에서 악령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그 악령 중에 M이 있었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러 간 거였지? A는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대답하고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오줌 말이야. 딸인 이가 그렇게 말을 꺼내서 우리는 본가로 서둘러 갔습니다. 본가에 돌아가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놀다 올게. 하며 딸아이가 말을 꺼내 차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딸아이가 좀처럼 돌아오질 않아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가려고 했더니 우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하는데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있잖아. 이상한 오빠가 이리 오라고 했어. 안 가겠다고 했더니 손을 잡고 끌어당겼어. 그러더니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었어. 절이라는 건 그 신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설마 하며 옆에 있던 A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못 봤어? 몸은 어때? A가 황급히 확인하자 응, 아무것도 못 봤어. 조금 있었더니 문이 열려서 돌아왔어.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한 딸을 A가 끌어안으면서 필사적으로 달랬습니다. 저는 바로 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은 그 후에 그대로 총 본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던 겁니다. 형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부모님과 퇴마사들의 허락을 받아 총 본산으로 갔습니다. 형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티냐? 오랜만이다. 나도 모레 정도에는 갈 거야. 형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금 바로 마을에서 나가. 아니, 늦었나? 좋아. 지금 바로 부모님하고 그 신사관리인에게 말하고 신사 안으로 들어가. 절대로 나오지 말고. 우리도 곧 갈 테니까. 뭐? 장난이지? 왜 그 신사에? 어떻게 된 일인데? 저는 제대로 상황이 파악이 안 돼 곤혹스러워하는데 너희를 노리고 있는 놈이야. 정말 장난 아니라고. 원령이나 사령 같은 그런 레벨이 아니야. 마무리야.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고. 알겠지? 바로 신사로 가야 돼. 라며 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모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도 신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의 어느 방에서 아침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심야가 되고 슬슬 잠이 쏟아질 즈음 야, 나야, 왔어. 문 열어줘. 라는 형의 목소리가 정면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 들어오고 싶으면 그쪽에서 들어오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A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M? M이지. 알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를? 하고 말한 순간에 입구가 열리고 그곳에는 당시 그대로의 M이 있었습니다. 나 데려가라고 했던 오빠야.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뒤에서 잡아당겨 신사로 넣은 건 이 신사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신은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우리의 딸아이를 지켜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신사에 들어와 본당의 신상 옆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저 오빠 왜 몸이 까맣고 눈이 없는 거야? 딸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M을 다시 살펴보니 온몸이 시커먼 아우라 같은 것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눈도 없는 게 아니고 새카만 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증오, 원념, 살의 등의 파동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물. 형이 말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었던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가족을 지키려는 사명감과 눈앞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M은 한동안 서로 노려보고 있는 채였습니다. 아마 M은 우리를 습격하려고 해도 신상이 방해가 되어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의 방패가 되도록 앞에 섰고 A는 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M의 힘도 약해지고 달려들어올 퇴마사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정화당한다. M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신상을 엄청난 형상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시커먼 눈으로 저와 A, 딸아이를 번갈아 노려보면서 사라졌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A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들이 달려들어와서 다시금 정화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꽤 힘든 것 같았습니다만 무사히 정화의식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상이 있는 방으로 불려들어가 이번의 사건, 그리고
지난번의 사건의 발단과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M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마무라해버리면 정화나 영혼을 씻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소멸.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영혼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저승으로 가기는커녕 환생도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사건에서 M은 변사체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진상은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 다쳤던 것도 M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 악령들을 그때 조종하고 있던 것도 M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저를 그리고 A를 표적으로 계획한 담력시험이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M을 정화했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형은 말했습니다. M은 저에 대한 사소한 것부터의 원망. 그러나 이때는 아직 작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모로 저와 자기를 비교하며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등 그렇게 되어 원한을 품게 되고 분풀이로 제 여친을 어떻게 해볼 생각에 접근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에게서 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전혀 들은 채도 안 하고 점차 M은 A에 대해서 진심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A가 들은 척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증오로 변해 역시나 원한의 화살을 저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그 신사 사건에 제가 연루되었다는 걸 알게 된 M은 그 신사로 가서 그 큰 나무에다 T를 저주해 죽여라 라고 소리치면서 저주 인형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신사에 있던 악령들은 M을 수중에 넣으려 했지만 그 원념이 너무나 끔찍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그리고 M은 자기 자신이 악령이 되어 저를 죽이고 A를 자기 곁으로 끌고 간다는 최악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살아있는 재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A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부적과 형의 친구들의 귀신의 방해를 받아 급히 저를 가짜 전화로 불러내기로 했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력시험이 시작된 때는 M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나무에 박혀있는 자기가 박아놓은 저주 인형을 마치 노려보는 모습으로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만 보지 못하게 한 것일 겁니다. 악령을 사형마로 이용하여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고 악령을 신사 밖으로 내보내거나 해서 손을 써보았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형의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우리의 몸 대신이 되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신사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은 정화의식을 행할 때는 큰 나무에 몸을 숨겨서 정화된 것처럼 가장해 원한을 품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기에서 딸아이를 발견한 M이 다시 행동을 취했다는데 이번에는 신상에 막혀 그 증오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자각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발단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M은 사라지기 전에. A와 딸아이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만 저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째서 도대체 항상 너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저에 대한 분노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 괜찮아. 이제 됐어. A도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아파? 아까 그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이가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을 힘껏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악몽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죄책감과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묘에 참배를 갔습니다. 형 친구들의 묘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매년 성묘하러 오기를 약속했습니다. M의 묘에도 갔습니다. 실은 M의 집에도 향을 올리러 가고 싶었습니다만 이사한으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묘. 저는 M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 향을 올리고 합장으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M에게 당해 다친 반 친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마 신사에 들어간 후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 동청회라도 열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 그리고 딸아이도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건강합니다. 그 후 아무래도 신이 건드린 딸아이는 특별하다며 퇴마사들이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만 딸아이의 영적 방어력은 엄청나다는 듯 일반 악령 같은 것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A는 쓴웃음을 짓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신사 같은 곳에 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주고 있다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사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옛 모습은 전혀 없이 경내에서 아이들이 놀거나 가끔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등 꽤 복잡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신사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가급적 정확하게 전하고 잊히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쥐고크 지방 모현 산속마을 출신인데 그곳에는 무서운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시에 나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아버지 말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므로 아직 어렸던 내게는 전모를 알려주지는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도 고등학생이 되어 아버지 고향 이야기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식사 중에 아버지가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이번 오봉 때는 본가에 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푸념을 늘어놨다. 아버지 고향에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이지만 이날만큼 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말을 꺼낸 적은 없다. 어머나, 그래?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오봉 당일 우리 가족은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집에서 편도 2시간 남짓 걸려가는 건가 생각하며 귀찮음을 선잠으로 때우자고 작정했는데 아버지는 왠지 초조한 듯 엄지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노골적인 불안한 모습은 처음이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싫은 건가 하며 기억을 거슬러 봤지만 이렇다 할 그런 기억들은 없는 내가 한심해진다. 내가 할아버지를 본 건 분명히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을 것이다. 그다지 웃음이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용돈은 그런대로 많이 줘서 인상에 비해 좋은 분이다. 단지 그 엄격함이 나를 피곤하게 한 건 사실이라
어딘가 대하기에 불편함은 있었는데 땡땡아, 거기 도착하면 장난치는 거 아니다.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 평소 말이 없는 아버지지만 왠지 이때만큼은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운전하며 뒷좌석에 몸을 파묻고 있던 내게 그렇게 말해왔다. 살짝 긴장한 나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끄덕일 뿐이었다. 약 2시간 후 넓은 토지와 돌담을 오르니 그 끝에 우뚝 솟은 고색 창연한 일본 가옥을 바라보고 나는 자세를 바로 한다. 할아버지 집은 여전히 고풍스러운데 잘 손질된 정원 쪽을 보니 집주인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현관 앞 돌로 만든 바닥을 걸어서 간소한 인터폰을 누르니 몇 초 후 문을 연다. 어서 들어오거라. 이미 정년퇴직하고 은거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지만 그 풍채는 아버지의 체격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를 쓱 하고 바라본 시선에는 위험이 쇠퇴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입장에서 시댁은 몸둘 바를 모를 거라 봤으나 할아버지는 호탕한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좋은 의미로는 친딸을 대하듯 알아서 쉬라는 거였고 나쁜 의미로는 관심도 없다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만났던 기억으로는 온화한 사람으로 나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고 엄마가 말했다. 엄마도 할머니에게는 마음을 열었는지 함께 요리하고 하는 게 즐거웠다고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가 차가워진 건 할머니의 타계가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본 바로는 원래부터 인간미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들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뒹굴거리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같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미안한데 내일은 할아버지랑 갈 데가 있으니까 둘이서 집 좀 봐줘 라며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이상하고 복잡한 얼굴로 부탁해왔다. 나와 엄마는 서로를 마주본 후 바로 알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몰라도 된다 라고 쏘아붙이고 어딘가로 가버리고 만다. 아버지도 그럼 내일은 그렇게 하자 하며 거실을 나갔는데 나는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엄마는 알아? 글쎄다. 엄마에게 물어봐도 아니나 다를까 어쩐지 시큰둥한 대답이 돌아온다.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용건을 전하지 않은 채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생각하고 있자 엄마가 아, 하고 소리를 내서 고개를 돌린다. 그러고 보니 꽤 오래전에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턱에 손을 괜 채 천정을 바라본다.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신용을 한다는 걸 아는 나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언제? 네가 아직 어렸을 때? 엄마는 누운 채 있는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다 팔을 펴더니 이 정도일 때일걸? 라고 한다. 그 키로 보자니 아무래도 미취학 시절일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내 기억에는 전혀 없는 일이다. 엄마가 말하길 12년 전쯤 여기에 왔을 때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갔었다는 것 같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처럼 할아버지에게 면박을 당해 바로 입을 다물었다는데 당시 할머니가 괜찮다, 괜찮아 하며 엄마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도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엄마. 그러나 당연하게도 나도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면서 다시 뒹굴거린다.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나와 엄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물건을 사러 나가려고 해도 마트는 차로 수십 분이나 가야만 나오고 놀만한 시설도 근처에는 없다. 엄마는 할머니 살아생전에는 요리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눈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특별한 할 일도 없어서 낮에는 국수를 삶아 먹고 식후에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자 순식간에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완전한 밤이 되었을 때에는 엄마와 함께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늘어놓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아버님, 당신 다녀오셨어요? 나와 엄마가 현관까지 마중 나가니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흑빛으로 변한 얼굴을 하고 피곤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괜찮아? 라며 얼굴을 들여다보자 하며 텅 빈 것 같은 눈을 껌뻑대며 집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지는 식사 중에도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결국 밥을 거의 남기고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상당히 기분이 다운되어 보여 몸이라도 안 좋은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조금 피곤한 것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며 반찬을 소리내며 씹어먹는다. 걱정하지 말라면 더 걱정되는 게 나와 엄마의 공통점인데도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큰아버지가 왔다. 아버지의 형, 즉 할아버지의 장남으로 가족 구성은 큰아버지와 큰엄마 그리고 나보다 2살 많은 장난기 가득한 사촌형 S. 그렇게 3인 가족이다. 중학교 때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발로 염색하고 귀에는 피어싱을 한 상당히 화려한 모양으로 바뀐 것에 놀란다.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뀐다고 통감하고 있었더니 S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와 오랜만이야 하며 바로 형님 티를 낸다. 나도 S를 싫어하지는 않아서 인사를 나눈 후 거실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가 어느새인지 형제처럼 되어 최근 빠져있는 만화라든가 여친의 유무 같은 것 등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다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큰아버지 또한 꽤 오랜만에 봐서 확신은 없었지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헐 여기가 좀 있어 라며 큰엄마와 S를 놔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별실로 사라졌다. 큰엄마는 엄마와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나도 S와 몰래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는 등 다른 의미로 불타올랐지만 갑자기 S가 이상한 말을 꺼낸다. 우리 아버지 뭔가 이상해. 이것은 바로 내 근심에 적중하는 발언이었다. 나는 S의 말에 더해 우리 아버지도 이상하다고 말하니 S는 정말이냐? 라며 뭔가 탐정이라도 된 듯한 신용으로 얼굴이 어두워진다. 실은 전에 아버지가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S는 일전에 큰아버지가 술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전설인지 괴담 같은 종류로서 이 땅 어딘가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족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곳에는 예로부터 사람과 다른 모습의 무언가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그 땅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바로 인신공양이라는 것이다. 드래곤 퀘스트야? 내가 웃으면서 빈정거리자 S는 잠자코 들어봐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한다. 인신공양이란 글자 그대로의 뜻이지만 이 경우는 저주를 없애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 후보는 원칙적으로
금족지에 들어갔던 사람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홀로 침입했다면 당사자가 제물로 바쳐지지만 여럿이라면 그중 대표가 된 한 사람만이 제물이 되면 문제는 없다는 것 같다. 다만 그 인신공양의 내용이 굉장히 지독한 것이었다. 제물이 된 사람은 현지 어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된 후에 손발을 구속당한 상태로 가마에 태워져 금족지 근처로 끌려간다. 그 상태에서 가마 주변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 자리에 가마를 두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온다. 그때 가마 안에 재물이 살아있다면 다시 일주일 연장인데 죽어있다면 가마 안에서 시신을 꺼내 통에 담는다고 한다. 그리고 금족지 어딘가에다 묻고 인신공양으로 등신불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말도 안 돼! 내가 다시 끼어들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재물이 등신불로 되어서야 의식은 일단락을 맞는데 12년 주기로 그 등신불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 금족지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다시 말해 12년 주기로 손발과 머리를 각각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전부 5회에 걸쳐 약 60년을 걸려서 저주를 풀 때까지가 의식이라고 S는 말한다. 여러 명이라면 그중 다른 놈들이 의식을 치르겠지만 혼자 들어갔을 경우에는 누가 그걸 해? 가족이나 친척이 한데 그것도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지 S는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며 웃었다. 그럭저럭 무서운 괴담이었지만 과연 이 이야기와 아버지들과 무슨 접점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S는 이 이야기를 큰아버지가 한 시점부터 아버지들이 정말 그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을 꺼낸다. 아니야 그럴 리가 라며 나는 웃지만 S는 계속한다. 아니 역시나 인신공양 같은 건 그렇다 쳐도 그런 비슷한 이상한 의식 같은 건 할 것 같지 않냐? 아니면 종교의식 같은 거라도? 시골이란 게 오래된 풍습이 남아있는 데도 있잖아.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머뭇거리다가 비교적 담백하게 이야기를 납득한다. 큰아버지가 말한 것 같은 괴담스러운 일은 분명 현대에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이 땅에 처음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던 건 그런 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 그런 의식에 대한 혐오감에서 온 것이라는 설명도 된다. 거기서 S가 제안을 해온다. 그러니까 다음에 아버지들이 나갈 때 뒤를 따라가 보자고. 진짜? 장난이 가득한 저질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는 S에게 나는 내심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었다. 만일 할아버지에게 들켰을 때를 생각한다면 무섭지만 그 이상으로 아버지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날 밤 역시나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일어서더니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현관문을 향한다. 나와 S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가 몰라도 돼 하며 예상대로의 답변을 한다. 엄마와 큰엄마가 현관앞까지 배웅하러 가기 직전에 S는 엄마들에게 그럼 우리들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먼저 잘게요 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고 나도 S를 따르듯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때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우리들을 바라보는 게 인상적이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고개를 돌렸다. 나와 S는 사전에 샌드를 방 안에다 준비해뒀고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온다. 그대로 숨을 죽이고 현관 앞을 몰래 보니 아버지들이 손전등을 켜고 줄줄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한밤중에
걸어서 이동하는 것 같았다. 만약 아버지들이 차로 이동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이렇다면 미행할 수 있겠다고 나와 S는 말없이 서로 바라본다. 미행을 시작한 우리들은 10분 가까이를 걷고 있었다. 논두렁길을 빠져나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듯한 시골길을 앞으로 나아가자 커다란 도리이가 나타났고 아버지들이 신사에 볼 일이 있나 생각하는데 도리이를 지나자 본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대로 오솔길을 나아가니 잡목림으로 온통 둘러싸인 곳으로 갔고 아버지들은 완만한 작은 산으로 올랐다. 이런 옷이 뭐가 있다는 거야? 무슨 사이비 교단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S는 완전히 이 사태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S의 말대로 괴담이나 풍습이라기보다는 사이비 교단 같은 종교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든다. 설마 밤마다 산속에서 기도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 답을 바로 찾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아버지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뒀던 게 낭패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왜 길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렇게 궁지에 몰린 감각도 없고 최악의 경우 그냥 돌아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쪽인가? S가 가리킨 곳은 딱 두 갈래로 갈라진 한쪽 길. 그쪽 길에는 달빛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지만 진입금지 울타리에 느슨한 밧줄이 쳐져 있다. 그 밧줄에는 같은 간격으로 시대라는 진사에서 쓰는 종이 깃발이 달려 있었고 조용하니 흔들리고 있다. 가보자. S가 시키는 대로 밧줄을 빠져나가 약간 습진 공기 속을 나아가기 시작했다. 반경이 살짝 바뀐 것을 나무의 종류나 걷는 지면이 습지대처럼 젖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 다만 밤눈이 그다지 익숙하진 않은 탓인지 아버지들이 이쪽 길을 갔다는 확증은 없었다. 그저 S가 가고 있는 뒤를 내가 따라간다. 그것뿐이었다. 이따금 들리는 올빼미 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꽤나 깊이 들어가고 있다. 여름인데도 차갑게 퍼지는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어 조금 쌀쌀하다. 공기 중에 과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머리카락도 주저앉은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S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희미한 달빛으로 진행 방향만은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S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들은 무슨 목적으로 일부러 이런 곳까지 온 것일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야, 땡땡, 듣고 있는 거야? 왜? 왜? 갑자기 S가 불러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래도 나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 듯 지금까지 S가 부르는데도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S는 어이없다는 듯 내 어깨를 두드리더니 엉뚱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저기 보라고, 저기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소곤거리는 S. 나는 아무래도 아버지들의 흔적을 찾았거나 모습을 포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찬가지로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S가 가리킨 방향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는데? 물어보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라며 고개를 젓는다. 저 하얀 거라니까. S는 다시 손가락을 세워 내 시선을 유도했고 몇십 미터 떨어진 앞쪽에 잡목림 속 어느 한 그루의 나무 그늘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흰 빛을 띠는 건 실로 기묘했지만 S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저게 뭐야? 나는 솔직하게 생각나는 의문을 말했지만
이게 실수였다. S는 나의 의문을 풀어주듯 좀 가까이 가서 볼까? 혼잣말을 하더니 솔선해서 걷기 시작한다. 나는 밤길이나 귀신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지만 역시나 암흑천지인 잠목림을 활보할 만큼 간이 부어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S의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는 용기에는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S의 뒤를 나는 천천히 쫓았다. 그러자 S가 갑자기 멈춰선다. 왜 멈춰섰는지는 모르겠어도 가까이 가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뭔가 있어? 라고 소곤거리며 S와의 거리를 좁혔다. S는 미동도 없었는데 내가 이윽고 S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형? 하고 말했다. S는 의자를 돌리듯 평행을 유지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돌아본 S의 얼굴을 보고 나는 왜? 하고 비명을 지른다. S의 두 눈과 입에 엄청나게 많은 나방이 달라붙어 꿈틀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본 채 굳어있는 S를 앞에 두고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형!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S를 올려다보는 나. S는 잠시 우뚝 서있는 채였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왜? 하며 얼굴에 달라붙은 나방을 털어내고 침을 뱉는다. 뭐야?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통상적인 S의 반응을 보고 나는 어딘가 안심이 되었다. 괜찮아? 네. 불쾌함을 대충 토해낸 건지 S는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갸웃댄다. 왜 그래? 내가 순수하게 의문을 던지니 S는 아니야 하고 입을 다문다. 그러나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고 생각하는데 라며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그 시선 앞을 쫓아가 보니 조금 떨어진 곳의 나무 그늘에서 아까 봤던 하얀 것이 똑같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도대체 뭔지 눈여겨보던 중 이번에는 갑자기 S가 하는 기성을 지르기 시작한다. 갑작스레 엄청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나는 심장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형! 봤더니 S의 얼굴은 일그러진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마치 미친 것처럼 하는 이상한 비명을 계속 내다가 몸을 비비꼬더니 땅바닥에 넘어져서 애벌레처럼 꿈틀대며 날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도 하며 꼭 짐승이 자기 동료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는 S가 갑자기 이상해진 사실에 생각이 따라가지를 못했다. 단지 절규하는 S를 곁눈질하며 서 있는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도 없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빛이 얼굴에 닿아 나는 눈을 가늘게 뜬다. 저기야!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할아버지의 환한 음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직후 역시 할아버지라는 걸 보여주듯 땡땡이야? 멍청한 놈! 하며 아직 거리가 먼데도 호통을 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내가 있는 곳까지 달려오고 나와 마주치자마자 머리로 주먹이 날아온다. 많이 아팠지만 덕분에 나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할아버지 뒤에는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두가 내가 아닌 땅바닥에 누워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S를 내려다보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알았다. 형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몰랐으나 나는 내 나름대로 할아버지들에게 여기까지 왔던 경위를 설명했다. S가 하얀 것이 보인다고 말한 후 이렇게 됐다고 하니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나는 아직도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들어온 거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한숨을 쉰다. 출입금지 밧줄을 못 본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다고 말하자 다시 바로 주먹이 머리통에 날아 박힌다. 어쩔 수가 없네. 내가 머리가 아픈 걸 참고 있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S의 근처로 걸어서 다가갔다. 그것을 본 큰아버지와 아버지마저도 할아버지를 따라갔지만 할아버지가 땡땡아 눈 감아 하고 한마디를 던지더니 갑자기 셋이서 S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다. 젠장 빌어먹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발길질을 하는 큰아버지와 나가! 라는 의미 깊은 말을 반복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하고 절규하는 S. 이런 광기 어린 광경을 눈앞에 둔 나는 이건 꿈을 꾸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식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실제로 나는 의식을 잃은 것 같고 정신을 차려보니 마루 위에 누워 있었다.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만다.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 내려다보자 내 손발이 묶여있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는 어딘가 싶어 머리를 들어보니 진사의 본당 같은 공간에 다양한 제사용품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와 같이 손발이 묶인 S가 뒹굴고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방 안쪽에 흔들거리는 불빛이 보였고 그 앞에 주지처럼 보이는 풍모를 한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울프며 오방기 같은 것을 흔들고 있었다. 더불어 그 뒷자리에 할아버지들이 자리 잡고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 내 목소리에 반응하여 아버지가 돌아보자 할아버지도 휙 하고 돌아본다. 다만 내가 여기 어디야? 라던가 나 왜 묶여있는 건데? 라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라고 오히려 계속해서 내게 물어온다. 이래서는 끝이 없겠다고 생각한 나는 아버지잖아 당연히 알지 라고 귀찮은 듯 대답하자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친 후에 할아버지가 내 머리 위까지 와서는 그대로 조금만 더 참고 있거라 하며 조심스럽게 검지를 자기 입술에 갖다 댄다. 조용히 있으라는 충고겠지만 나도 이런 영문도 모를 상황에서 소동을 피울 만큼 바보는 아니다. 다만 한동안 주지에 미식인지 뭔지 모를 기도를 잠자코 듣고 있자니 죽은 듯 움직이지 않고 있던 S가 애벌레처럼 꿈틀대며 날뛰기 시작한다. 그 절규를 들은 나는 아까의 사건이 꿈이 아니란 것을 통감했다. 그리고 S가 절규하기 시작하자 큰아버지가 S를 발로 차면서 나오가! 라고 반복한다. 그러자 S는 다시 축 늘어져 조용해지지만 수십 분 후 다시 기성을 지르고 그러면 큰아버지가 발길질로 진정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시간으로 치면 3시간은 지났을지도 모르겠다. 이젠 더 이상 손발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을 즈음 주지의 기도가 끝이 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던 주지는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며 할아버지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할아버지들도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공손하게 물어보자 주지는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좋지 않은 표정을 떠올린다.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는 굉장히 침울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내 밧줄을 풀어주자 나는 비로소 해방된 마음에 마음껏 기지개를 켜서 몸을 풀었다. 형은요? 내가 아버지 넘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당분간은 못 본다고 생각해라. 할아버지는 감정을 죽이는 듯 대답했다.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어도 아버지가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서 나는 그대로 본당에서 나오게 됐고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와 경내를 걷는다. 분명 이대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아버지의 등만 바라봐도 알 수가 있었다. 돌아가던 길에 잠자코 있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연다. 거기서 뭔가 본 거냐? 그렇게 물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산속에서의 일을 떠올려 본다. S를 따라 갈림길에서 한쪽으로 침입하고 잠시 걸어간 곳에서 S와 함께 하얀 것을 봤다. 그리고 그 하얀 것을 봤다고 말을 꺼낸 S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다. 그 하얀 걸 똑똑히 본 거야? 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화감을 느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든 짜낸다. 하얀 것, 하얀 그림자? 사람 그림자 같은 것. 그러고 보니 나무 그늘에서 튀어나온 하얀 것은 마치 사람이 몰래 쳐다보는 것 같은 신용과 흡사했다. 벽에 손을 대고 살짝 얼굴만 내놓고 보는 것 같은. 내가 그런 단편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멈추더니 그만해! 하며 드물게 화를 낸다. 확실히 보지 못했다면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술을 떤다. 왜 그래? 형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어쨌든 신경 쓰이는 것들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도 이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게 말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쉰 후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나도 어릴 적에 그곳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 아버지의 이야기는 S가 알려줬던 괴담과 흡사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마을 축제에서 돌아오다가 그 산속 옆을 지나가던 때에 담력시험 느낌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똑같이 하얀 것을 친구 A가 봤다고 한다. 당시 5명 정도의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A만이 그 하얀 것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며 그 인상을 설명하려는 순간 S처럼 발광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어른들을 불렀지만 부모들이 난리를 피우는 A를 붙잡고 있자 잠시 후 A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를 포함해 그 자리에 모두가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지주인 노인이 오더니 그대로 모두를 신사로 데리고 가서 아까처럼의 의식을 행했다. 꽤나 오랫동안의 의식이 끝나자 A 이외의 아버지를 포함한 친구들은 집으로 보내졌으나 후일 A가 죽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듣는다. S가 말해준 괴담과 다른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A의 죽음 후 왠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 넷이 불려졌고 당연히 아버지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A의 유골, 아마도 팔 부분을 각각 균등하게 담은 항아리를 건네받고 그 산속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출입금지 밧줄을 지나 한동안 들어간 곳에 2층짜리 집 높이 정도의 절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절벽 위에 사당이 있고 관록 있어 보이는 주지에게서 유골 항아리를 거기 서서 던지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들은 망설이면서도 절벽 아래로 항아리를 던진다. 당연하게도 절벽 위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주지는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며 오방기 같은 것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번 오봉에서 그 의식이 5번째였다고 말한다. S의 이야기로도 분명 그 의식은 전부에서 5번을 반복한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이야기의 일부가 진실이었다니. 나는 숨을 삼킨다. 형은 죽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불안한 이야기를 꺼내고 만다.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잠시 대답 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윽고 농담이야 하며 묻는다. 나는 거짓말이었어? 하며 끼어든 후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식은땀을 닦는다. 아버지의 너무나 박진감 있는 연기에 휩쓸리고 만 게 부끄러웠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딘가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분명 출입금지 장소에 나와 S가 함부로 들어간 것을 혼내기 위해 한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S는 분명 흠씬 두들겨 맞아서 가여웠지만 그럼 형은 큰아버지한테 혼쭐이 나겠네? 긴장의 끈이 풀려 내가 가볍게 말하니 S하고는 당분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아버지는 유난히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 아버지에게 뛰어가는데 나는 문득 떠오른 궁금증을 털어놓는다. 아까 했던 이야기 형이 가르쳐준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전해져 오는 괴담인가? 근데 아버지 친구들은 그 후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 빼고 다 죽었어. 조용히 알려줬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진실을 파헤칠 수도 없었던 나는 막 닦은 이마에 다시 땀을 흘리면서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우리 가족은 한 발 먼저 집에 돌아온다. 실은 원래라면 전날 밤에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아버지가 다시 밤중에 일이 있다면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선 바람에 우리들은 큰엄마와 함께 집을 지키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그날 밤부터 S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큰엄마는 큰아버지에게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근신 중이야 라고 말할 뿐 자꾸만 답을 회피했다. 실은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는 큰엄마는 내게도 근신 중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라고 답을 재촉했는데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그날의 일은 함구하라고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할 수밖에는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 철저하게 S를 아마도 신사에 억류시키고 있는 거겠지만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어떤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나는 해석했다. 그런 후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로부터 넉 달 후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오봉 때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설날 즈음 전화를 하던 엄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온다. 왜 그래? 아니 그게 가볍게 물어보는 나와는 반대로 엄마는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해준다. 그 내용은 S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큰엄마에게서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엄마는 계속해서 반 미친 것처럼 같은 이야기만 쏟아냈는데 정리하자면 S와 큰엄마는 오봉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큰아버지에게도 계속 물어봤지만 큰아버지도 S가 어딘가로 도망쳤다고만 할 뿐이라서 큰엄마가 실종 신고를 내려갔으나 큰아버지가 평소 S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해 실종은 아닌 가출선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경찰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그로부터 벌써 S가 실종된 지 넉 달이 경과했지만 큰엄마는 갑자기 사라진 아들 때문에 점점 정서가 불안해지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엄마에게 S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굉장히 동요하게 된다. 엄마에게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나는 내심 당시의 일을 생각해내고 몸서리를 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와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도 냉정하게 그래? 하고 중얼댈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점점 불안해지고 있자 아버지는 문득 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땡땡아, 너도 12년 뒤에 같이 할아버지네 가야 돼. 믿지 마라. 아버지는 그 말만을 내게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들어간다. 한편 나는 홀로 움츠러든다. 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이윽고 퍼즐처럼 빠져들게 되는 느낌이었다. S는 아마 이제 이 세상엔 없을지도 모른다. 확증은 없지만 확신 같은 게 내 머리에 있다. 그것은 S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뭔가를 본 S는 괴성을 질렀고 큰아버지들에게 발로 걷어차였다. 구속된 후 주지에게 이상한 액마기를 받고 S는 다시 발광, 그리고 계속해서 큰아버지에게 발로 차였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날 S는 S가 아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아버지와 S가 말해줬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라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금족지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가? 만약 그 출입금지 밧줄 안쪽이 금족지였다면 S는 인간 재물이 되었단 말인가?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 12년 후 오봉 때가 되는 것일까? 아버지가 농담이라고 했던 이야기대로 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